부동산 사부 시즌 2. 안녕하세요. 사주와 부동산의 추선입니다. 안녕하세요. 포인플렉스입니다. 네, 주사님. 벌써 11월이네요. 네, 시간이 너무 빨라요. 네, 벌써 송년회 첫 번째 송년회 지난주에 잡히셨어요? 벌써 했고요. 이미 네. 앞으로도 한 1, 2주에 한 번씩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가을비가 왔는데 가을비인지 겨울비인지 모르겠고 이제 비 내리고 나면 온도가 낮아질 것 같아요. 네, 추울 오늘 것 오후부터 같아요. 추워진다 그래서 그렇군요. 혹시 몰라서 밍크 목도리 하나 챙겨왔고요. 네, 사실 이렇게 추운데 저는 이번 주에 부동산 시장도 좀 추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잘못 네네. 읽고 있나 시황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춥다는 표현도 맞고요. 네, 핫하다는 표현도 맞고 뭐 양쪽이 다 맞는 것 같아요. 냉탕 온탕인가요? 네네. 저는 오늘 그 기사를 좀 특별한 기사를 하나 준비했어요. 최근에 거래량이 정말 급감을 하고 있어요. 기사들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파리 대책 이후에 9월, 10월 연속해서 지금 거래량이 줄면서 작년 거래량의 한 75%까지 거래가 줄었다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와는 또 별개로 네. 모델하우스에는 뭐 수만 명이 몰려가지고 네. 줄을 너무 쓰니 많이 핫하다 뭐 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기사들의 허와시를 짚는 좀 특별한 기사를 준비했으니까 좀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네, 추선님만의 그 세상 삐딱하게 보기 기대됩니다. 바르게 보기 아닌가요? 아,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로 전국 아파트 가격 보합. 지난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 모두 보합세를 기록했습니다.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로 전국 아파트 시장은 관망세가 지속됐고요. 막바지 가을 이사철 수요로 접근성이나 학군 등 그 정주 여건이 양호한 지역은 소폭 상승했다고 합니다. 제가 아까 인사말에서 냉탕도 맞고 온탕도 맞다라는 네. 표현을 했었죠. 자, 매매 가격이 전국 매매 가격이요 무려 8년 만에 보합으로 갔어요. 계속해서 8년 동안 상승을 하다가 전국 매매 가격이 보합선으로 드디어 들어왔고요. 그러니까 냉탕 맞죠? 딱 일주 보합인데 뭐 냉탕이라고 그러긴 좀 이른 거 아닐까요? 이르죠. 당연히 이르지만 여하튼 그래도 이제 8년 만에 지표가 0으로 돌아섰다라는 어떤 그 의미는 찾을 수 있을 네. 것 같고요. 자, 그에 비해서 서울을 잠깐 보시면요. 네. 0.06에서 또 0.07로 물론 이제 퍼센테이지는 0.01 차이라 그렇게 큰 의미를 줄 수는 없어요. 네. 그런데 의미가 있는 게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발표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시장이 조정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0.01이라도 올랐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온탕으로 봐야 되는 게 맞죠. 지표로 보면. 그래서 냉탕과 온탕이 혼재한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서두에. 네. 공포 지역을 좀 살펴볼게요. 네. 176개 시군구 중에서요.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은 108개에서 95개로 감소를 했고요. 네. 상승한 데가 줄었고 네, 하락 지역 같은 경우는 54개에서 67개로 증가를 했고요. 떨어진 데는 늘었고 네, 보합은 14개에서 14개로 유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전국이 0%를 기록한 만큼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그다지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크게 틀릴 것이 없을 것 같아요. 강남구 같은 경우는 0.09%가 상승을 했는데요. 네. 강남구는 뭐 때문에 상승을 했을까요? 강남구에 뭐가 있었죠 이번 주에? 지난주에 음마아파트 35층 추진 사건이 있었죠. 저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게 49층 추진하면 49층이라서 오르고 네. 35층은 추진하면 35층이라서 오르고 제가 시장의 대표적인 비이성적인 사례로 잠실주공 5단지의 그 건축심의 사건 제초안을 못 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초안은 보지 않고 건축심의 통과한 것만 보는 거. 네.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도 사실 49층은 누가 해준다는 사람이 있었던 게 아니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49층 추진한다고 오르고 35층 선택했다고 오르고 이런 것들이 저는 시장의 대표적인 비이성적인 사례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강동구 같은 경우는 신규 분양이 있었죠. 고덕 아르떼온. 네. 그래서 아무래도 신규 분양이 있게 되면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이 호재로 작용을 했을 거고요. 네. 송파구 같은 경우는 잠실주공 5단지에 건축심의가 있으면서 네. 가격 상승폭이 많이 올랐었죠. 주변 아파트까지 네. 끌어올렸는데 이제 호가가 너무 높다 보니까 관망세로 상승폭이 조금 축소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상승. 그렇죠. 상승인 거죠. 아직까지. 네. 그래서 분명한 것은 그렇지만
강남권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전국, 수도권 특히 보시면요. 수도권 같은 경우도 0.06에서 0.04로 줄었고 네. 지방 같은 경우는 이미 하락을 시작해서 네. 마이너스 0.02에서 마이너스 0.03으로 그 하락폭이 확대됐어요. 네. 그러니까 서울 아주 일부 지역을 빼고는 전체적인 아. 분위기는 그다지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서울의 그 강남 4구가 상승으로 기록이 돼 있으니까 네. 마치 이게 전반적인 상승세인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네. 하지만 전국 전체를 보면은 오히려 보합이나 하락 분위기가 보인다라는 말씀인 그리고 거죠. 그 외에 여러 가지 기사들을 보면요. 사실 안 좋은 기사들이 지금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오늘 그런 기사들을 좀 같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사정권. 서초구를 제외한 서울 24개구 전역이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지가 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지난 9월에 이어 10월에도 서울의 소비자 물가가 하락하면서 최근 3개월간 물가 상승률이 미미해서 주택 가격 상승률이 이를 크게 웃돌았기 때문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다음 주 정도에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그 어떤 내용이 좀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분양가 상한제가 기존에도 없었던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그런데 과거에는 어떤 기준이었냐면요. 3개월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이 10% 이상을 상승하는 기준이었어요. 한 개 단지도 사실 3개월 동안에 10% 상승하기는 쉽지가 않은데 네. 시군구 단위로 전역에서 3개월 동안에 10% 가격이 상승하는 거는 그거는 뭐 거의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10% 상승하는 일이 거의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한 번도 걸린 이 사례가 없었죠. 네. 그런데 변경 기준안을 보면요. 3개월 동안에 주택 매매 가격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걸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3개월 동안의 주택 가격 매매 상승률이 2배가 높으면 적용 대상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기본으로 해서 분양 가격이나 청약 경쟁률, 거래량 등이 그 세 개 중에 하나가 뭐 조금 높아지면 걸리게 되는 거거든요. 나머지는 신경 쓰실 게 없고요. 제일 중요한 거 그거 하나는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3개월 동안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는 가격 상승률이 있을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에 걸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먼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떡볶이 값이 1% 올랐는데 집값이 2% 올랐으면은 해당 사항이 되는 거죠, 그럼. 뭐 떡볶이 값 플러스 뭐 다른 그런 소비재들이 네네. 오른다고 하면. 그래서 이 기사에서 보시면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8월 달에는 0.6%가 올랐고요. 네. 9월 달에는 마이너스 0.1, 10월 달에는 마이너스 0.4였어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네네. 그래서 세 달을 다 합해 보니까 0.18%가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이 시기에 서울의 주택 가격 상승률은 0.76이었거든요. 상식적으로 보면 세 달 동안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18이었으니까 곱하기 2하면 그렇죠? 0.36이니까 네네. 0.36이 넘어서기 때문에 서울의 전 지역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사정권 안에 들었다. 집값이 더 많이 뛰었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네네. 이런 기사입니다. 자, 그런데 또 정반대 내용이 있어요. 네. 정반대 내용을 보시면요. 이 표를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7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집값 상승률과 물가 상승률인데요. 네. 7월에서 9월까지의 물가 상승률은 0.9%라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집값이 1.8%가 넘으면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 되는 거죠. 네. 보시면은 노원구, 강동구, 도봉구 구별로 시군 구별로 보면 노원구, 강동구, 도봉구 정도 그리고 분당이나 안양 정도만 지금 7월에서 9월에 물가 상승률 2배를 초과하고요. 네.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 대상에서 빠져요. 2배가 안 됐네요, 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서울 지역의 대부분이 네. 그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 아니다라는 기사예요. 그래서 똑같은 기사인데 앞 기사는 서울 전체가 해당된다라는 네. 거고 사정권이다. 이쪽은 대부분 빠진. 다 빠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네. 이런 차이가 어디에서 생기냐면요. 직전 3개월을 어디로 보느냐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은 8월 달에 물가 상승률이 컸고요. 네. 9월, 10월에는 전체적으로 안정 내지는 마이너스 상승률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네. 8월에서 10월까지를 물가 상승률을 잡게 되면은 서울이 대부분 걸리게 되는 거고 네. 7월에서 9월까지는 물가 상승률이 컸기 때문에 파리 대책 이후에 8월, 9월 달에 지금 집값이 전체적으로 조정을 보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7, 8, 9를 적용하게 되면 서울이 대부분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7, 8, 9월을 적용하냐, 8, 9, 10월을 적용하냐에 따라서 서울이 분양가 상한제에 들어가냐 마냐의 어떤 그 기로에 서 있죠. 자, 기자들 입장에서는 국토교통부에다 물어봤겠죠. 네. 직전 3개월이 그럼 언제냐? 네.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뭐라고 그랬을까요? 네.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다. 그래서 결과는 나와봐야 안다라서 다음 주 정도에 그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말도 안 되는 7에서 9일지 8에서 10일지 완전히 결과가 달라지네요. 네, 서울이 들어가냐 마냐의 그런 어떤 네.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 네네. 이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요. 분양가 상한제는 원래 아파트를 분양할 때 땅값이랑 건축비를 감안해서 원가 대비 분양가가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게 규제하는 제도예요. 새로 생긴 게 아니라 아까 추선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05년 당시 노무현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새로 만든 게 아니라 원래 있던 제도를 부활시켰거든요. 하지만 그 다음에 2008년에 금융위기가 오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실제로는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한 바 있습니다. 2015년 4월에 민간 택지 적용 기준을 강화했어요. 지금 바뀌기 전에 복잡한 기준으로 바꾸면서 그 이후에는 거의 해당 사례가 없었습니다. 네, 그렇죠.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가 되면 우리가 일반 분양가 같은 경우는 건축비 플러스 대지비로 되어 있는데 네. 대지비와 공시지가가 적용되는 감정가격이고요. 네. 건축비를 가지고 사실 장난질을 많이 쳤거든요. 그래서 3년 동안 일반 분양 가격이 강남 같은 경우는 마구 올랐는데 네. 건축비를 2배 가까이 올렸어요.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게 되면 건축비를 아주 표준 품셈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네. 건축비 가지고 더 이상 장난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고급화 시공을 할 경우에도 그게 반영이 되지 않나 보더라고요. 그렇죠. 건축비는 무조건 다 표준 품셈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더 그래서 좋은 자재를 쓴다고 그게 반영이 되지 않으면 좋은 자재를 쓸 이유가 없지 않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옵션으로 빼시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분양가가 적게는 10%, 많게는 기사에 보면 분양가가 10에서 15% 떨어진다라고 했는데 네. 실질적으로 저는 뭐 한 20%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봐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강남 재건축 단지들이 후분양제를 하겠다라고 나선 그렇죠. 거잖아요. 그것이 연관이 있는 거죠. 최소한 대지비 포션이라도 몇 년 동안 물가 상승률만큼 땅값이 오르지 않을까. 그러면 더 비싼 가격에 분양을 할 수 있으니까. 네, 대지비도 그렇지만 건축비도 매년 뭐 2, 3%는 올리니까 3년이면 한 6%가 올라가니까 네. 영향을 미치는 건 맞죠. 자, 그렇지만 내년도에 서울에서 분양되는 일반 분양분은 대부분 그 분양가 상한제에서 제외돼요. 어찌? 그건 왜 그러냐면 네.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요. 분양가 상한제 실시 이후 관리 처분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도에 분양을 한다는 얘기는 지금 대부분 관리처분 신청이 이미 접수되어 있는 단지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 단지들은 분양가 상한제가 당장 뭐 다음 주에 부활한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관리처분을 신청한 단지들은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런 단지들이 인가 받는데 2, 3개월, 그리고 이주하는데 또 한 5, 6개월, 그리고 일반 분양하는데 또 한 2, 3개월 이렇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들 단지들은 대부분 내년도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 아닌 거죠. 단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네. 신반포의 센트럴 자이 경우를 네. 봤잖아요. 네네. 4,800선 내외의 분양가를 생각하고 나왔는데 HUG에서 보증으로 4,250만 원 이상을 주지 않았죠. 사업 자체에 대한 보증을 안 서주니까 원하는 가격을 받을 수가 없었죠. 지금 이미 관리 처분을 신청을 한 단지들은 네. 분양가 상한제 대상은 아니지만 HUG 보증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분양가 상한제의 역할을 어느 정도 지금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다 보니까 공급 감소에 대한 또 우려가 있어요. 네. 아니 제초안도 지금 부활하고 있는데 네. 거기에 분양가 상한제까지 부활하면은 공급이 감소돼서 또 난리 난다라는 지금 그런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얘기는 지금 할 얘기가 아니에요. 2013, 14, 15년, 16년 올해까지 호황으로 인해서 준비된 입주 물량들이 너무 많이 지금은 입주를 걱정할 때지 공급 축소는 나중 문제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기사를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주담대 금리 뛰는데 정기예금은 제자리 걸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 신호를 내보내고 있죠.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즉 주담대 금리는 크게 치솟고 있는 가운데 정기예금 금리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부 은행에서는 오히려 예금금리가 낮아지기도 했는데요. 저금리 기조 속에서 늘어난 그 예대 마진을 금리 인상 바람을 타고 또다시 늘리는 게 아니냐, 그런 지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포인플렉스님 이 제목 보고 어떤 마음이셨어요? 가슴이 아팠죠. 아까는 분노라고 하셨잖아요. 저랑 있을 때는. 아니요, 분노 맞죠. 이게 말이 되냐고요. 12월 달에 미국의 금리 인상 확률이 무려 95%, 뭐 거의 인상된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네. 우리나라도 11월 30일 금통위 회의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지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미리부터 선제적으로 지금 오르고 있는데요. 최근 한 달 사이에 5대 시중은행의 혼합형 주담대 금리가요, 0.3에서 0.44%, 그러니까 0.5%가 가량 올랐어요. 한 달 사이에. 그런데 반면에 같은 기간의 정기예금 금리는 하나도 변하지가 않았어요. 변하지 않은 건 고사하고, 심지어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요, 12개월 정기예금 금리가 지난달 1.7에서 이달 1.5로 오히려 0.2% 깎았어요. 이런 천인공노할 말도 안 되죠. 천인공노할 소식을 전해드린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그 소비자로서 열받는데, 네. 이렇다 보니까 5개 시중은행들이 올해 상반기에만 예대 금리 차로 4년 만에 최대 실적인 순이익이 무려 6조가 났다라고 합니다.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뭐 땅 짓고 헤엄 치기 사채업자 같은 느낌? 새로 오픈한 다른 뱅크로 지금 옮길까 생각마저 드네요. 분노에. 그 한 금융권 관계자는 한은의 그 금리 인상 신호를 기점으로 시중은행들이 대출 관련 금리를 높이고 있지만, 정기예금 금리가 함께 적절한 수준으로 인상되지 않는다면 금융 소비자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그랬는데요. 실제로 납득하기 어렵고요. 네, 저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네네, 이거는 납득하기 내려주세요, 금리. 네. 아니면 예금 금리를 높여주세요. 예금 금리가 높아지면 여러모로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이렇게 예대 마진을 점점 늘려가면은 안 되죠. 네, 그렇죠. 자, 분노는 분노고, 영국 같은 경우도 어저께 금리를 0.25% 올려서 기준금리가 0.25에서 0.5가 됐어요. 아, 그래서 이게 무려 10년 만에 금리를 올린 사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의 시대는 정말 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연준 의장으로 파월이 임명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점진적인 금리 인상 그 비둘기파이기 때문에 금융시장은 전체적으로 안정을 찾는 모습이고요. 단지 이제 다른 기사들을 제가 몇 개를 봤는데, 그 존 테일러 매파 성향의 그 네, 뭐 후보가 있었잖아요. 5점 몇 프로를 올려야 된다. 테일러 준칙으로 하면 네. 뭐 미니멈 3%는 가야 된다. 네네. 그 미국 현재 1에서 1.25 금리가 미니멈 3%는 가야 된다라고 한 그 같은 경쟁 후보자가 부의장으로 임명되는 거 아니냐라는 또 뭐 그런 기사들이 있어서 결과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연준 의장이라고 해도 12명 중에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건 한 표라 그러네요. 동등한 한 표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는 부의장 내지는 나머지 자리 공석에 누가 임명되느냐에 따라서 금리 인상 속도가 다르게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